네, 최근에 국민들께서 촉법소년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우려에 대해서 정책 담당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년들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입니다. 법무부는 소년 비행 예방 대책의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현재 어떻게 소년들을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책임이 있고요. 또한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나 촉법 소년이라서 어차피 뭐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그런 모습들이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어서 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촉법소년 비행의 특징과 그리고 주목해야 할 통계 수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네.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은 약 2.7배 정도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촉법소년의 숫자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대책을 수립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 약 1,1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를 촉법소년, 그러니까 만 10세부터 13세까지, 그리고 범죄소년, 만 14세부터 19세까지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먼저 사범별로 보면은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절도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무인 점포 절도를 많이 하는 촉법소년의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현상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소년보다 초기 비행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초기 비행이라 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경력이 없거나 하나 정도 있는 아이들을 뜻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약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인적 요인으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촉법소년의 수가 범죄소년보다 높았고요.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부정적인 양육 관계에 있거나 또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이렇게 가정과 학교의 보호 환경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해서 음주나 흡연 등 중독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또한 학교폭력, 가출, 가정폭력 같은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좀 더 보호받아야 할 저연령 아이들이 범죄소년보다 더 악화된 환경에 있는 것이 저희가 문제점으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소년 비행 정책 전담 조직. 자, 여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기존 조직과는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정책 부서와 컨트롤 타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소년 비행 예방 정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소년 범죄 예방 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범죄 자체가 대단히 국가적인 과제고요. 네. 또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소규모 팀에서 맡기에는 정책 부서의 범위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범죄 같은 이런 국가적인 일을 담당을 하려면 최소한 정책 부서의 과 정도 되는 단위에서 조직이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소년 범죄 예방의 컨트롤 타워는 법무부 내의 범죄 예방 정책국입니다. 그런데 범죄 예방 정책국은 소년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전자 감독 그리고 치료 감호 그리고 성인에 대한 모든 사연의 처우까지 가석방, 보호관찰 이런 것까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 1인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로 승격시켜서 성인에 대한 범죄예방정책과 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정책을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기존보다 훨씬 기능이나 권한 면에서 정책부서와 결정기구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네. 이는 저희가 행안부와
기획예산처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고요. 앞으로 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게 소년 전담기관을 신설을 해서 소년범을 성인범과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현재는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은 성인과 소년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보호관찰소에는 성인이 소년보다 8대 2 정도의 비율로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정책 같은 것이 성인에 집중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년 정책이 성인에 비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소년은 그 성인과 똑같이 형법에 따른 집행유예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을 형벌을 받은 성인과 비슷하게 처우를 했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꽤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면담이나 상담을 받으러 보호관찰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성인이 많기 때문에 성인과 접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 학습의 우려들이 지금까지 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성인을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성인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범죄자구나. 저희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소년 전담 기관이 설치가 돼서 성인과 소년을 보호관찰소에서 분리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행안부와 기획예산처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외국에서는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 컨트롤 타워라던가 예. 아니면 소년 전담 기관이 당연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 사법 체계의 기본 운영의 취지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럼으로써 현장과 정책부서의 전문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영향을 차단하고 교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역시 소년 강력범죄는 초기에 제대로 잡고 또 교화를 하지 않으면 성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범 방지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비슷하게 통제와 제재 중심으로 보호관찰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범률을 분석했을 때 소년 보호관찰의 재범률은 12%에서 13% 정도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성인에 대해서는 약 한 3% 정도로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이상 높은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범 방지 프로세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보호관찰 과정을 치료와 재활로 전환시키겠다는 과정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보호관찰을 받으러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 정신질환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네. 또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위험 요인을 보호관찰관이 파악하게 됩니다. 네. 위험 요인을 파악하게 된다면 정신질환 같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치료기관에 연계시켜주고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또 보호관찰관이 지원해주고 네. 이렇게 조정자의 역할로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치료와 재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위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제거시키고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초기에 발견해서 근본적으로 개입하고 치료를 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 흥미로운 부분이 소년 범죄 또 예측과 예방에 AI가 활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부 논의 단계인데요. 네. 내년부터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소년에 대한 그 처우를 하다 보면 소년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각종 조사서라든가 결정문 그리고 심리검사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보호관찰관들이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AI가 이런 자료들을 학습할 수 있다면 보호관찰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위험 요인을 알려줄 수 있고 또 사회자원 연계에 대한 부분을 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이런 개입 방안들을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들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소년의 위험성을 미리 재단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이런 형식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결국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 즉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호관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이것들로 보호관찰을 대체하겠다 뭐 이런 구상은 아닙니다. 한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 뭐 그 주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영상으로도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저희 또 부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각종 범죄자의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마약 범죄입니다. 네. 지금 10대, 30대까지의 마약 범죄가 한 60% 되는데 10대도 지금 초등학생까지 마약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약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 그럴 때는 좀 낮추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단순한 좀 더 교육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이런 엄벌화에 대한 요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소년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방금 보셨듯이 저희 논의 과정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 담당자로서 중요한 것은 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처벌 강화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대책들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빈 이 소년범죄 예방팀의 숨은 노력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예방팀이 현장에서 시행해왔던 대책도 있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 실제로 비행 청소년들을 변화시켰던 뭔가 보람 있었던 성과,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저희 야간 외출 제한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 소년들이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시스템에서 전화를 걸어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2024년부터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 장치를 개발해서 소년들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를 찬 아이들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재범률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형태의 장치는 아이들이 지정된 시간이 되면
직접 착용을 하고 시간이 끝나면 직접 벗을 수 있고요. 그리고 GPS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효과적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앞으로 좀 더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을 저희가 또 변화시킨 사례는 굉장히 많고 예. 사실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공 사례들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최근에 아동 학대를 받아서 보호자에게 아동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이 아이가 가출을 하고 또 학교도 중퇴를 해서 결국 마약에까지 빠진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보호관찰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또 연계 상담을 받게 되면서 결국에 대학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상담사의 꿈을 갖고 현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최근에는 미혼모인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었는데요. 보호관찰관이 미혼모 시설을 연결해주고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시켜줘서 아이의 생명을 지키고 소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K소년 범죄 예방 종합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이런 좋은 사례들도 훨씬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소년 범죄 예방 대책이 있었는데요. 이를 직접 수행하는 집행 체계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소년 범죄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여전히 소년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있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직 확대라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예. 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처우를 도입하고 제대로 처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에 소년 전담기관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영국은 소년 사법체계에 진입하는 청소년 수가 약 78%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집행 단계에서 이렇게 전담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처우를 실시했을 경우에 이런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년 범죄, 냉정한 시선과 동시에 교화가 우선이다라는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 실무 책임자로서 이 촉법 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쇼츠나 드라마 등으로 촉법 소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하는 입장에서 촉법 소년을 실제로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 실제 모습은 이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범죄성이 심각한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대부분은 사회적 관심이 없거나 비행 환경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 아이들이 비행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건전하게 성장시킬 사회의 책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쁜 아이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보호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비행 소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보호관찰관이 유일합니다. 저희들이 없으면요, 이 아이들은 다시 제대로 살아갈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들 하죠. 그런데 소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소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이들이 앞으로 세금 내는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하는 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